반장들 반가워요. 별일 없죠? 신반장하고 얘기 안 하고 그러는 거 아니죠? 네. 9월 11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신반장. 그 남북 정상이요. 그 개성공단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합의를 했었잖아요. 네. 그 사무소를 언제쯤 개소할지 드디어 윤곽이 나왔다고요? 사실 이 연락사무소 개소가 북미 협상이랑 좀 맞물리면서 다소 늦어진 감이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오늘 통일부에 따르면 네. 오는 금요일 네. 14일에 문을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좋습니다. 최 반장. 어제 청와대가요. 지금 이제 정상회담 관련한 얘기를 이제 신 반장한테 물어볼까 하다가 그냥 이제 최 반장한테 물어볼게요. 그렇진 않죠. 근데 어쨌든 그 평양 정상회담에 국회 및 여야 지도부가 동행할 것을 요청했잖아요. 근데 상당수가 거부하면서 청와대로서는 좀 실망스러운 그런 결과가 됐는데 정무수석이 오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재차 설득했다고요? 네, 뭐 오전부터 오후까지 여야 대표들을 만나면서 설득을 하고 있는데 네. 손 대표는 뭐 재차 가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네. 자신은 이미 안 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공개적으로 브리핑을 한 거에 대해서 좀 예의에 맞지 않다라면서 국회가 안물 숨기지 않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보회를 시작하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는 얘기를 저희가 했었는데 드디어 그 내용이 확인이 됐죠. 2차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르면 연내 두 정상이 만날 걸로 보입니다. 장소는 이번에는 워싱턴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만약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워싱턴을 잘 아는 제가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김정은 왜 웃어요?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이제 북미 대화에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비핵화 문제 관련해서도요. 종전보다 전향적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고요. 지금 경제 성장에 올인하고 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빨리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어야 하는 그런 압박감이 느껴집니다. 얼마 전에 그 김영철 그 노동당 부위원장이 그 미국 측에 약간 적대적인 그런 편지를 보내가지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그 전격 취소됐잖아요. 관련해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방북했던 우리 특사단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 내가 일일이 다 편지를 보지 않아서 생긴 일이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판을 깰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본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네, 하여간 지금 뭐 외교 이벤트 뭐 줄줄이 열릴 가능성이 높은데 신반장 발제 때 자세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 관련해서는요.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그 폭발 직전까지 치달은 분위기입니다. 지금 각자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뭐 어느 한쪽에 뭐 편을 들려는 건 아닌데 솔직히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따가 뭐 양반장 발제 때 자세히 알아보겠지만은 대법원 수석 재판연구관을 지낸 유해용 변호사가 대법원 기밀 문건을 무더기로 들고 나간 사실이 확인됐다는 얘기를 저희가 최 반장 발제 때 좀 다룬 적이 있잖아요. 근데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3번이나 기각을 했어요. 특히 이제 마지막 3번째 영장을 기각하면서는요. 재판부가 나흘이나 시간을 끌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영장을 가져와라 이렇게 버티던 유 변호사가 그 문서들을 전부 폐기했다는 거예요. 파기하고 또 컴퓨터 저장 장치도 분해해버렸다는데 결과적으로는 법원이 증거인멸을 방조한 뭐 그런 뭐 셈이 됐고요. 지금 이제 뭐 검찰이 상당히 어제 격앙된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 유 변호사가 증거를 없앴다는 사실이 알려지니까 법원이 이제 영장을 발부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검찰이 오늘 그 유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이미 뭐 상당수 문건이 뭐 대부분의 문건이 폐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증거 자료를 추가로 찾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양반장 발제 때 알아보고요. 오늘 정치보회는 이렇게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 등 외교안보 얘기부터 해보고요. 인사청문회와 판문점 선언 비준 논란 등 국회 상황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사법거래 의혹 수사 속보, 또 메르스 관련 속보도 알아봅니다. 그럼 먼저 신혜원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요. 북미 정상의 두 번째 만남이 가시권에 접어들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네 번째 친서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공식 제안하는 내용이 담겼고 백악관도 이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남북에 이은 북미 정상회담, 지난 봄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흐름이죠. 문재인 대통령도 북미 두 정상에 대담한 결단을 한 번 더 촉구했습니다. 오늘 신반장 발제에서는 외교안보 이슈, 또 평양 정상회담 초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국회 간 논란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4월 평양에서 남측 예술단 공연 봄이 온다가 성황리에 펼쳐졌습니다.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가을엔 결실을 갖고 가을이 왔다는 공연을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었죠. 역대급 폭염을 보낸 한반도는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의 결실을 맺으려 합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완전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결정적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남북 간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공동선언이 아니라 남북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네, 현 정부 들어 벌써 세 번째 만남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선 남북미 간 군사적 긴장과 적대 관계 해소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려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는 기본적으로 북미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북미 간의 대화와 소통이 원활해질 때까지는 우리가 가운데에서 중재하고 촉진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도 제게 그러한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핵 폐기라는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선 북미 정상 간의 통큰 구상 또 대담한 결단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지리한 실무 협상을 이어가기보단 차라리 정상끼리 한 번 더 만나서 탑다운 형식의 협상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으로도 읽힙니다. 사실 실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도 북미 두 정상은 우린 잘 맞는 궁합이라면서 신뢰관계를 드러내왔습니다. 김 위원장은 내 책상에 핵 단추를 없앤 사람이 당신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추켜 세웠고 반대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He's a smart, tough guy. He's a great negotiator. I think he sees a tremendous future for North Korea. 자, 북미 정상의 두 번째 만남 정말 가시권에 접어든 모양새입니다. 백악관이 김 위원장에게서 온 네 번째 친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The president has received the letter from Kim Jong-un. It was a very warm, very positive letter. The primary purpose of the letter was to request and look to schedule another meeting with the president, which we are open to and are already in the process of coordinating that. 자, 그러니까 회담 개최는 기정사실이고요. 이제는 시기와 장소를 조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백악관은 미국이 원하는 개최지가 있고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열릴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다음은 시기인데요. 이쯤에서 신토토가 한번 출동해야겠습니다. 같이 달력을 보시죠. 당장 다음 주에 3차 평양 정상회담, 또 10월 1일까지는 유엔 총회가 진행이 됩니다. 10월 10일은 북한 노동당의 창건 기념일이고요. 11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생명이 달린 중간선거 날입니다. 보시면 일단 9월까지는 좀 현실적으로 빠듯해 보이고 이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해서 의제의 사전 조율을 해야 하는 만큼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아마도 10월 중순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날짜를 특정하지 않는 건 절대로 고반장이 무서워서는 아닙니다. 자, 다시 남북 정상회담 소식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도 평양에 함께 가달라고 요청한 직후에 의장단을 비롯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즉각 거절 의사를 밝혔었죠. 문 대통령은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당리당략을 거둬달라면서 다시 한번 동행을 요청했습니다. 강력한 국제적인 지지와 함께 국내에서도 초당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제발 당리당략을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국회가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먼저 여당 출신인 문희상 국회의장부터 입법부 수장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면서 불쾌감을 토로했고요. 보수 야권은 직접 국회를 찾은 한병도 정무수석에 냉랭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건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가 제대로 하면 됩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었으면 오히려 모양도 더 좋을 뻔했어요.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발표를 하셨으면 더 좋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분명히 안 간다는 입장을 전달을 했고 비서실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속으로 사실 조금 언짢았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일각에선 자칫 평양 초청을 둘러싼 갈등이 청와대 대 국회 간 정쟁의 불씨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청와대는 야당을 억지로 압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수락 의사를 밝힌 새 당 대표만이라도 평양에 데려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가시화, 문 대통령 두 정상 대담한 결단해야 합니다. 네, 지금 현재까지 흘러가는 흐름이요. 아까 신 반장도 얘기했지만은 지난 봄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4월 27일 4.27 첫 남부 정상회담이 열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말에 미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바로. 정확하게 5월 21일부터 5월 24일까지 네. 1박 4일 제가 갔다 왔었죠. 아 맞아요. 고반장이 갔다 네, 왔죠. 1박 그때 4일. 그 백악관 영상 되게 네. 많이 썼잖아요. 사골처럼 한국말로 우려먹었죠. 질문했죠? 퀘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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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영어로 기억납니다.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월 12일 첫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패턴이 이번에도 상당히 유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신 반장은 어떻게? 신 반장의 분석이죠. 근데 아마 그럴 분위기가 좀 상당히 높아 보여요. 네, 중간에 한미 정상회담 아마도 있을 텐데요. 일단은 그 9월 18일부터 10월 1일까지 유엔 총회가 또 열리잖아요. 아, 그렇죠. 네, 여기에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참석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별도의 일정을 잡지 않고 이 뉴욕 현지에서 이 한미 정상회담 만남이 성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 반장, 지금 실무자들 간의 접촉도 계속 진행 중이죠. 네, 일단 어제 정의용 실장이 볼턴 보좌관과 어젯밤에 통화를 갖고 향후 대북 협상 국면에서의 한미 간 공조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 방북이 연기됐다가 우리 측 특사단이 방북을 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까지 오간 만큼 최근 미국 내 기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발언이나 2차 정상회담에 대한 백악관 발표 등에 따르면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볼턴 보좌관도 올해 내 두 번째 회담을 갖는 게 전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언이 나온 영상을 저도 봤는데 볼턴 보좌관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하고 일주일에 두 번씩 얘기한다고 말이죠. 솔직히 저랑 최 반장도 일주일에 그렇게는 얘기 안 하는데. 그렇죠. 네. 예. 이건, 이유도 없고요. 네. 이건 방송일 뿐인 거죠. 자, 근데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볼턴 보좌관이 김정은 위원장도 비핵화 시간표에 1년 안에 비핵화하는데 동의한다. 그런 언론 인터뷰 한 거 부장 기억하시죠? 기억해요. 그 ABC 방송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4.27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직접 약속했다 그런 내용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발언에 대해서도 좀 더 전후 맥락을 보충해서 이번에 또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요? 볼턴 보좌관이? 예. 그러니까 1년이라는 시간표를 제시한 건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었고 이에 김 위원장이 동의 의사를 표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Kim Jong-un had committed in April to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that he would denuclearize. He committed to do it quickly. He said we can do it in 2 years. Moon Jae-in said to Kim Jong-un, and President Moon told this to President Trump, Moon Jae-in said, well, why don't we do it in 1 year? Kim Jong-un said, we'll do it in 1 year. 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이제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방한했다는 그런 속보를 다뤘었는데 오늘 상당히 본격적인 그런 행보를 했어요. 오늘 하루 동안만
외교부, 통일부, 또 청와대 인사까지 만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비건 대표가 임명된 이후 첫 방안인데요. 먼저 우리 측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약 1시간 정도 회담을 가졌습니다. 우리 대북 특사단의 방북 결과 또 북미 간 대화 상황을 공유하고 다음 주에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다룰 의제까지 함께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비건 대표는 우리는 어려운 일을 해야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기회도 가지고 있다면서 긍정적 전망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We have some hard work to do, but we also have a tremendous opportunity created by President Trump, by President Moon, and by Chairman Kim. And we need to do everything we can to take the most of this moment of opportunity. I've heard that there's a Korean proverb that the beginning is half done. Okay. And this is the beginning. 네, 또 이에 앞서서는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장관과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강 장관이 올가을 남북회담, 유엔 총회 등 중요한 외교 일정들이 예정된 만큼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비건 대표도 이에 화답을 하면서 굳건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서 역할을 다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오후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청와대 국가안보실 인사들과도 면담을 갖고요. 이후에 중국과 일본을 순차로 방문한 뒤에 다시 한국에 찾아서 이 순방 내용도 공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다시 한번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아니죠. 그렇죠. 북미 정상의 통 큰 결단, 또 이제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중재자 역할이 필요하다. 또 충실하게 그 역할을 하겠다. 이런 입장도 내놨고요. 하여간 이제 그 첫걸음이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고 전반적인 외교 이벤트가 지금 줄지어 있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의 중요성이 이제 더 커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최 반장. 당장 의제로는 어떤 것들이 꼽히고 있어요? 네, 이번이 벌써 문재인 정부 들어 3번째 남북 정상회담이잖아요. 뭐 그런 만큼 정치적인 선언보다는 좀 더 내실 있는 진전이 필요한 상황인데 문 대통령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1순위 목표로 꼽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미 간의 군사적 긴장과 적대 관계 해소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남북 경제 협력과 한반도 신경제 지도의 추진이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특별대표단이 이번 정상회담에 동행해 줄 것을 거듭 제안했는데요. 이 국제사회뿐 아니라 국내의 초당적인 뒷받침이 함께 필요하다.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제발 당리당략을 거둬주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제 청와대 제안에 대해서 국회의장단 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사실상 거절한 걸 두고 당리당략이란 상당히 센 표현까지 동원하는 강한 표현이에요. 네. 불편한 심기를 밝힌 거죠. 네, 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해왔던 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이 결국 이 3차 정상회담 이후에 논의되기로 미뤄진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아쉬움을 표출하면서 평양 동행은 어렵더라도 이 판문점 선언 비준만큼은 다시 한번 제고해줄 수 없겠냐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고 이 비용 축에서와 함께 국회에 전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판문점 선언 비준안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또 최 반장 발제 때 얘기를 더 해보고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신 반장. 그럼 아까 신 반장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지금의 상황이라면은 그러면은 세 당 대표들만 참석하는, 그러니까 평양에 같이 가는 그런 반쪽 행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네, 총 9명을 초청했는데 3명만 가는 거니까 정확하게는 3분의 1 동행이 그러네요. 되겠죠. 네. 지금대로라면요. 일단은 민주당 출신의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끄는 의장단이 이 동행 요청을 거절하는 것을 두고 또 의아해하는 분들이 또 많았는데 배경이 있습니다. 이 문희상 의장은 취임 직후에 통일부 고위공무원을 통일특보로 의장실에 파견을 받는 등 남북 국회회담 추진에 상당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입법부 주도의 별도 회담 추진 의사를 밝혔는데 청와대가 이를 무시한 게 아니냐라는 판단을 의장 측이 한 걸로 보이는데 이 문 의장이 입법부 수장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다라고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네, 한병도 정무수석이 오늘 직접 국회로 갔잖아요.
뭐 아까 손학규 대표를 만났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아주 냉랭했다면서요? 네, 일단 그 지방 일정이 있었던 김병준 위원장을 제외하고 여야 4당 대표를 모두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특히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를 만났는데요. 뭐 조금 전에 오프닝 때 얘기했던 것처럼 손 대표가 상당히 불쾌하다는 심경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애초에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화를 받고 안 가겠다라고 해서 끝이 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제 임종석 실장이 나와 발표한 건 예의에 어긋난 것이다라고 말한 건데요. 또 이어서 야당에 자리를 만들어줬는데 거부했다는 말만 나오는 효과를 바란 것 아니냐, 즉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병도 정무수석이 그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했는데요. 이 대통령을 수행해서 가는 게 아니라 국회 차원의 특별 대표단 자격으로 가는 거다. 또 이런 일을 앞두고 여야 간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고, 또 야당을 압박한다, 청와대가 야당을 압박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만약 이 불참 의사의 변함이 없을 시에는 이 참석 의사를 밝힌 새 당 대표라도 모시고 가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초청 브리핑을 했었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임 실장은 일찍 제도권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뒤 논란 사실 중 하나가 중진들의 힘이었다면서 지금 주요 정당 대표들은 우리 정치 원로급 중진들이다. 이미 당리당략과 정쟁으로 어지러운 한국 정치에 꽃탈배 같은 신선함으로 우리에게 오셨으면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평양 초청 거절 입장을 다시 한번 재고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저건 오늘 올린 글이죠? 예, 조금 전에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까 여러 차례 저희가 분석했지만은 올해 봄처럼 정말 남북 또 한미, 북미 정상회담으로 릴레이 외교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하여간 그 남북 정상회담 이제 18일부터 열리는데 기대감, 또 여러 가지 준비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문제는 18일까지 또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 거니까요.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청와대 발제는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문 대통령 북미 정상 대담한 결단 필요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국무회의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이 의결됐다는 얘기를 했는데 비준안은 오늘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의 마중물이 될 거라면서 비준 동의를 촉구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비핵화가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만 지운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의 갈등이 확전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어제부터 시작된 릴레이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간의 창과 방패 싸움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국회 상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여야는 남북 정상회담 전까지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정쟁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선 절차에 따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진행하고 3차 회담 성과를 충분히 검토해 결론 내리는 것으로 자유한국당 역시 뜻을 모았습니다. 잘 되길 정말 기원합니다. 기원해서 김정은 위원장도 정말 4.27, 6.12 이후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렇게 담보하고 또 그게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다 공감이 이루어진다면 국회에서 무엇이든 못하겠습니다. 네, 이 말은즉슨 비핵화 보장 방안이 마련이 되면 비준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동의안이 본회의까지만 가면 8분 응선은 너무 셈인데요. 범진보, 범보수 간 표 대결 시 150석, 과반은 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상임위입니다. 안건이 외통위에 상정이 되려면 대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외통위원 22명 가운데에서 민주당 10명을 제외한 야당 위원 12명 가운데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판문점 선언은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3차 회담 결과와 상관없이 안건 상정 자체가 불투명해 보입니다. 자, 정부 여당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못했던 2000년 6.15 공동선언과 2007년 14선언이 사실상 물거품이 되는 과정을 겪었던 만큼 이번 판문점 선언은 비준을 받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결국 한국당을 어떤 방식으로 설득하느냐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국회 비준 동의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 3항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률적인 절차입니다. 야당의 정치적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 절차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법적 절차, 원리 원칙을 앞세우며 동의해달라고 압박하는 돌직구 전략이 먹힐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돌아가더라도 정무적, 정치적 설득 작업을 통한 우회 전략이 필요할까요? 자,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무조건 동의를 요구하기보다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은혜 헌법재판관 후보자인데요. 1991년부터 2010년까지 8차례 위장 전입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명 철회까지 요구하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되면 안 되겠어요. 정말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신 분이에요. 위장전입 중독이거나 상습이거나. 저도 같은 여성이지만 이렇게 위장 전입이 많은 자기 관리를 못하는 여성이 어떻게 대법관이 되겠다는 겁니까? 헌법재판관이 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네, 비판은 이해가 되는데 여성과 위장 전입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민주당 의원들 위장 전입이 문제가 되는 건 부동산 투기 때문인데 이 후보자는 관련이 없다고 옹호했습니다. 검사 출신의 백혜련 의원, 또 법조계에서 일을 한 여성 입장에서 이 후보자가 처했을 상황을 10분 이해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저도 그 시대에 같이 법조인으로서 또 검사로서 재직했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사실 판사 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 임기가 계속해서 또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후보자가 어떤 위장 전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이해가 됩니다. 자, 위장 전입의 또 다른 문제, 바로 자녀의 교육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위 좋은 학군에 있는 명문학교나 사립학교에 보내기 위해서였다면 비난을 피해갈 수 없는데요. 그러나 이 후보자는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애들 학군을 좋은 데 가서 좋은 학교에 배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가 거주하던 지역이 서초동이어서 죄송스럽지만 마포나 송파로 굳이 학군 때문에 옮길 필요는 없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실제 거주지가 소위 파락군이었기 때문에 진학을 이유로 위장 전입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이 후보자는 위장 전입을 통해 사적인 이익을 얻은 게 없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그러나 모든 해명이 깨끗하게 납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어머님이 먼저 친정 근처에 얻으시고 보증금 보장을 위해서 제 주민등록을 옮기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후보자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주민등록증을 어머니에게 맡겨놨었습니까? 네, 저는 운전면허증이 있기 때문에 뭐 필요하실 때 쓰시도록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그 당시에 어머니가 주민등록증 가지고 그러면 하실 일들이 있으셨나요?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네, 성인이, 더욱이 법조인이 자신의 신분증으로 어머니가 수차례 주소지를 이전하는 걸 두고 봤다는 건 저로서는 다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500m 이내에서 주소지가 왔다 갔다 한 건 결국에는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니었냐는 의심이 제기됐고 민주당 내에서도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제가 등기부등본을 다 띄었는데 소유에 대한 부분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소위 그 당시에 딱지를 매입해가지고 중간에 피를 받고 파는 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90년대에 그 전입신고 관련된 부분은 명확한 해명이 좀 필요해요.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느낌을 저도 받고 있습니다. 자, 어제 김기영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위장 전입이 쟁점이었습니다. 2001년부터 5년 동안 3차례 위장 전입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자녀를 서울의 사립초등학교에 보내기 위해서였다라고 사과했습니다. 또 부인이 가족회사에 위장 취업한 의혹도 제기가 됐죠. 또 이석태 후보자는 아파트 매매 다운 계약서, 그리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납,
지방세 체납 이력이 확인이 됐고 또 세월호 특조위원장 땐 기존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등 겸직 금지 위반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후보자들은 관행이었다, 송구하다는 말로 청문회 관문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고법관이 되겠다는 후보자들의 흔한 불법, 탈법은 법치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국회 오늘도 청문회 전국,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제출입니다. 네, 이틀째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죠. 특히 오늘 그 야권에서는 조금 전에 이제 이은혜 후보자 얘기를 좀 제가 그 영상으로도 많이 봤는데 그 위장 전입이 8번에 이제 걸쳐서 이제 위장 전입을 한 걸로 이제 조사가 됐기 때문에 관련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검증 공세를 펼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요, 이 후보자의 위장 전입 문제뿐만 아니라 탈세, 세입자 갑질 이런 관련 의혹을 쏟아내면서 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이 청문회 시작 전부터 공세를 펼쳤습니다. 한국당 이 주광덕 의원은 5,600만 원에 달하는 장남의 예금을 문제 삼으면서 어머니께서 현금으로 1,500만 원을 장남에게 줬다는 증여세 신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은재 의원도 신고되지 않은 증여가 신고되지 않은 증여였을 것이라면서 자녀들의 통장 거래 내역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 다운계약서와 가족이 소유한 상가의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이 세입자에게 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이 갑질 조항을 강요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다운계약서 무려 2억 8,100만 원을 축소 신고해서 1,573만 원의 금전적 이득을 득했습니다. 탈세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로 물려받은 부산에 있는 상가 임대차 계약할 때 그 임차인의 권리금마저도 앗아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조항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사상 최악의 갑질입니다. 오늘 또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이영진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열렸는데 거기서는 주로 과거 판결에 대한 의견, 또 정책 검증이 주를 이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먼저 정책 분야에서요, 사형제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 현행법에 규정이 돼 있고 극악무도한 흉악범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사형을 선고하는 거 가능하다. 다만 오판 가능성이 있으니 신중하게 선고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또 사형 집행과 관련해서는 이 선고대로 집행이 되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동성혼 논란 많죠. 동성혼에 대해서는 결혼제도 관련 법 규정을 바꿔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인정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이은혜 후보자도 이 동성혼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허용이 되지 않는다라면서 이 동성혼 합법화 문제는 국민 의견 수렴 절차 거쳐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이 후보자가 내린 판결에 대한 일부의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민주당 재윤경 의원이 2015년 대형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건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가 아닌 대기업의 편에서 판결을 자위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보고 재판결이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2017년 가습기 살균제 판결 당시 이 존리 옥시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서 엄벌과 책임 추궁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한 그런 후보자들은 그 청문회를 마친 다음에 국회 표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하지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석태, 이은혜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가 끝나면 표결 없이 재판관에 임명할 수 있죠. 그러니까 좀 다릅니다. 어제 이석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됐는데 지금 이제 야권에서는 이념 편향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었잖아요. 저희가 어제 그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 후보자의 애매한 답변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 오히려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사실 이석태 후보자가 민변 회장을 지냈고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지내면서 그동안 진보적인 의견을 표출해 왔기 때문에 야당의 이념 공세를 의식한 듯 어제 청문회에서 다소 애매한 대답으로 공격을 좀 피해갔습니다.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서는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서도 또 이석기 당시 전 통진당 의원의 석방 탄원에 동참한 건 또 배치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자 형벌을 받은 사람의 최소한의 권리를 고려해달라는 취지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과거 입장을 유지하느냐라는 질문에는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보는 대법원 판례 견해에 동의한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또 과거에 반대했던 한미 FTA에 대해서도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다시 따져봐야 한다라며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소신껏 답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헌법이 발전하는 데도 후보자가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저는 그 소신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실 때 여러 논란이 드니까 제가 변호사 할 때 하고 갔을 때는 여러 가지를 다시 고려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고려한다고 하면 헌법재판관에 두실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 후보자가 해온 것처럼 이 피해자라든가 재판을 받는 약자들의 입장과 동일선상에서 내가 높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시각을 가지고 헌법재판관을 해주실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네, 아까 제가 이제 국회가 다 같은 이제 헌법재판관이지만 후보자지만은 이제 누가 추천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임명 절차가 다르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이 3명입니다. 그중에 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후보자는 어제 이제 청문회가 진행이 됐고요.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이영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양반장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종석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후보자로 추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은요, 국민들이 신청한 후보자 그리고 당내 법조인 출신 의원들 추천을 받아서 이종석 수석 부장판사로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동기들 사이에서 도덕 교과서로 불릴 만큼 원칙에 충실한 법관이고 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는 데다 이 사회 통합에 기여할 능력, 자질을 겸비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현 정부 출범 이후 대법관, 재판관 추천에서 제외된 지역에 인사를 발탁해야 한다는 여론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어딘고 봤더니 대구 출신으로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대구 경북 출신 재판관 후보입니다. 네, 이 신임 재판관 후보자 5명 가운데요. 순수 변호사 출신인 이석태 후보자를 제외하고 4명이 현직 판사라는 점에서 이 검찰 출신 재판관은 명맥이 끊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석태, 이은혜 후보자는 별도의 표결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임명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이 국회 추천 인사 3명도 여야가 각각 추천한 만큼 국회 표결 과정에서 낙마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이 추천대로 인선된다면 6기 헌법재판소는 9명 가운데 8명이 판사 출신에 검사 출신은 단 1명도 없게 됩니다. 정말 그러네요. 네, 또 처음으로 여성 재판관이 동시에 2명이 재직하게 되는 기록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최반장 발제 때 얘기를 해봤지만요. 그리고 이제 청와대 발제에서 저희가 그 얘기를 했죠. 오늘 국무회의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이 의결이 됐고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일단 여야는 남북 정상회담을 지켜보고 그 이후에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좀 통과 가능성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저희가 다음번에 다시 좀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국회 제출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음이 좀 셌습니다. 오늘 오후 민주당 신창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기도 신규 택지개발 후보지를 언론에 사전 유출해서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죠. 신 의원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당 차원에서 최종 판단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여러 가지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토교통국의 발음이 그렇게 안 되시나요?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오늘 이 대검찰청에 가서요. 신창현 의원, 민주당 신창현 의원 고발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신창현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으로 이 직무와 관련해서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난 5일 경기도 9만 6천 호 주택 공급이란 보도자료를 뿌려서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외부에 유포했다. 즉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니까 그동안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던 민주당 지도부도 입을 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현실 인식이 좀 아니하다란 지적받고 있습니다. 그거 지역구 위에서 한 거 아니냐라고 말이죠. 어떤 개인적인
사익을 위해서 했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 이제 공익적인 차원에서 지역구 문제로 한 거 아닙니까? 공익적 차원이요? 누굴 위한 공익이요? 투기꾼들을 위한 공익이요? 아니면 지역구민만을 위한 공익이요? 아니 국회의원은 나란히라는 사람 아닙니까? 지역구 이익 위해서는 대외비 자료 막 공개해도 되는 겁니까?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어떤 행동이었다. 이렇게 되면 판단은 저는 그냥 뭐 분명합니다. 고발 조치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텐데. 자, 뭐 여전히 미덥진 않지만 일단 신창현 의원이 사적인 이익에 따라 한 행동이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까지는 들으신 것처럼 내놨습니다. 자, 신창현 의원 이 사달이 벌어지고 엿새째 지금 지역구에서 두문불출입니다. 가타부타 말도 없습니다. 당사자가 입 닫고 있으니까 당 안팎에서는 온갖 설왕설래가 한창입니다. 제일 관심은 도대체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벌였을까겠죠? 자, 먼저 자유한국당 주장처럼 신 의원이 부동산 투기 세력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죠. 자, 경제적 이익을 바라고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이 주장을 펴고 있는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분히 이 정치 공세 성격이 강하다는 거죠. 자, 또 다른 의혹입니다. 이번 공공택지 개발 사업을 무산을 바라고 벌인 일이었다. 즉 사업이 되길 바랐던 게 아니라 사업이 안 되길 바랐다는 거죠. 이거 무슨 소리일까요? 자, 어제 김종천 경기도 과천시장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속에 실마리가 조금 엿보인다는 겁니다. 과천이 신규 택지 공급 대상지가 되면 서울시의 배드타운으로 전락하고 말 겁니다. 과천시는 이미 행복주택과 임대주택 규모가 9,600여 가구에 달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죠. 당초 정부 계획대로 수도권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면 경기도 과천에는 엄청난 숫자의 아파트 또 엄청난 숫자의 임대주택이 들어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집값 하락이 불보듯하다 때문에 신창현 의원으로서는 이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해 전국적으로 욕을 먹더라도 어차피 자기를 뽑아주는 건 과천 의왕 시민들이니만큼 비난을 무릅쓰고 공개했던 거다라고 당 안팎에서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실제 이 계획 사전 유출되자마자 국토부와 LH공사에서는 확정된 거 없다 이렇게 유보한 것만 봐더라도 신 의원 입장에서는 나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라는 거죠. 글쎄요, 역시 이 얘기도 추론일 뿐입니다만 신 의원 본인 입장에서도 억울한 거 있으면 빨리 입장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가보죠. 이건 뭐 우리나라 소식은 아닌데요. 공분을 자아내는 영상이라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한번 보시죠. 자, 양복을 입은 한 남성이 동상 앞에 저렇게 서 있습니다. 손을 뭐 가리키고 있죠. 맞은편에 또 사진 찍는 사람도 있어요. 관광객일까요? 자, 그런데 갑자기 발길질을 합니다. 자, 다른 앵글로 한번 보시죠. 발길질도 하고요. 손으로 가리키는 때리는 신용도 하고요. 또 발길질. 자, 그걸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대만 타이난시입니다. 지난 5일에 촬영된 CCTV 영상인데 저 동상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이라는 거죠. 자, 그럼 저 남자는 누구냐? 일본의 극우 인사 후지 미스히코라는 사람입니다. 자, 소녀상을 철거하라 이렇게 주장하러 대만에 왔다가 귀국하기 직전에 뭔가 좀 이렇게 흔적은 남겨야 되겠으니까 저렇게 동상 앞에서 저런 신용을 했다는 겁니다. 자, 후지 미스히코 알고 봤더니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위안부 기림 활동을 방해해왔던 그쪽 세계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못났습니다. 말 못하는 동상에다 대고 발길질이라뇨. 자, 어쨌든 이런 사실 알려지고 대만도 지금 발칵 뒤집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양반 한다는 소리가 가관입니다. 내가 좀 장거리 이동을 하느라고 몸이 뻣뻣해져서 스트레칭을 하느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이 발언이 더 실망스러웠습니다. 왜 자기가 한 행동에 떳떳하게 말을 못해 왜? 자, 후지 미스히코 정말 후지네요. 자, 짧게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8시 20분쯤 부산 지하철 3호선 미남역이었습니다. 직장인 A씨 출근하느라 열차 탑승하고 손잡이 잡고 서 있는데 눈앞에 군복을 입은 한 청년 보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 그 청년 옆에는 K2 소총이 떡하니 놓여져 있었던 거죠.
세상에 이 사람 혹시 탈영병? 자, A씨 일단 몰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역에서 후다닥 내려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죠. 자, 지금 열차에 K2 소총 든 괴한이 있습니다. 자, 신고받은 경찰 큰일 났다 부랴부랴 출동했죠. 그 괴한 잡았습니다. 너 누구야? 그랬더니 그 괴한 왈. 저 고딩인데요. 네, 요즘 유행인가 봅니다. 졸업 앨범 촬영차 소품으로 챙겨갔던 이 장난감 장총 이렇게, 그리고 또 형한테서 빌려 입은 예비군복 입고 지하철 탔던 거죠. 안 웃기신가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참 그 대만에서요 소녀상을 세우니까 일본 우익단체 16곳이 항의를 하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감히 우익단체들이 항의 방문할 엄두를 못 냈을 텐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그 누구 발제죠? 최 반장 발제 때 그 판문점 선언 비준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오전에 의결이 됐고 오후에 국회에 접수된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거든요. 근데 좀 알아보니까 통일부에서 5시 30분에 출발을 했대요. 그러니까 국회의안가에 한 6시쯤 도착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지금 도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은 아까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는 비준 동의안을 들고 국회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아마 5분 내로 지금 접수가 완료될 뭐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사법농단 의혹 수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앞서 제가 시작할 때 이 얘기를 했는데 하여간 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오늘 오전에 대법원 기밀 자료를 대량으로 들고 나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 재판연구관의 사무실을 결국 압수수색을 했죠. 네, 그것보다 좀 더 속보를 전해드리면 방금 그 판문점 비준 선언안이 국회의안과에 접수가 돼서 됐어요? 네, 관련 소환 근데 접수가 되긴 했는데 관련 소관 상임위인 그 외통위에 안건이 상정되려면 한 3, 4일 정도의 시간은 더 걸리긴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 사법농단 관련해서 이 중앙지검 수사팀이 유해용 전 그 대법원 연구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습니다. 전날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통합진보당 사건 관련 대법원 문건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는데 검찰은 앞서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 재직 당시에 작성했던 보고서 그리고 판결문 초안 등 각종 재판과 관련한 자료를 들고 나온 혐의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었는데 법원 영장정단 판사 다 기각시키고 통진당 관련 문건에 대해서만 발부를 했습니다. 그마저도 행정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압수수색을 진행하도록 단서를 달긴 했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이유가 뭐예요? 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 전담 판사 기각 사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법원 자료 반출은 대법원 입장에서 매우 부적절하지만 죄가 되지 않는다. 수사기관이 이 자료를 취득하는 건 재판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 말이죠. 뭔가 좀 어색한 부분이 느껴지시. 그러니까 유무죄를 미리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대법원 자료 반출이 죄가 되지 않는다. 재판도 해보기 전에 영장 전담 판사가 이미 그건 죄가 안 된다라면서 뭐 결론을 내려버린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영장 같은 경우에는 인신구속 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영장이 많이 발부되거든요. 거의 뭐 100% 가깝게 발부가 되는데 이번 그 지난번에 이제 최 반장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번 사법거래 의혹 관련해서는 재판거래 의혹 관련해서는 90%가 기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란이 없을 수가 없죠. 그 와중에 초유의 증거인멸 사태가 벌어진 거잖아요, 고 반장. 네, 그렇습니다. 영장이 청구되고 또 기각되고 이 법원과 검찰 사이에 삿바 싸움이 이루어지던 바로 지난주 유 전 연구관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해왔던 대법원 내부 문건 수백 개를 파쇄하고 컴퓨터 저장 장치를 분해해서 버렸습니다. 해당 자료들은 검찰이 지난 5일 다른 문건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했던 것들인데요. 혹여 없앨까 봐 유 전 연구관에게서 해당 자료를 보관하겠다는 확인서까지 받아놨었다는 건데 그 약속을 뒤집어버리고 자료를 삭제해버렸다는 겁니다. 네, 지금 검찰은 그 당사자가 증거인멸할 시간을 벌어준 거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입장문까지 냈죠, 양반장. 그렇습니다. 뭐 격앙도 있죠. 당장 이 압수수색 영장 계속 기각했던 서울중앙지법 영장 판사들 상당히 지금 머쓱한 상황이 된 겁니다. 자료 반출 죄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영장 기각시켰는데 유 전 연구관이 증거를 인멸하면서까지 사실상 해당 자료들이 어떻게 보면 감춰야 할 만한 범죄 단서라는 걸 스스로 시인한 모양새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 박범석 영장 판사, 영장 전담 판사가 재판 연구관
부장관 시절 유해용 전 연구관 밑에서 일했던 뭐 이런 경력을 들어서 뭔가 이 사심이 개입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논란이 뭐 생기는 게 좀 전반적인 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 유해용 전 연구관이 압수수색 영장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 현직 판사들한테 이메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구명 이메일을 보냈다는 사실도 또 새롭게 확인이 됐는데 최 반장, 이렇게 되면은 법원 책임이 계속 커지는 거 아니에요? 일단 유 전 연구관은 그 이메일에서 자신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억울하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밀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에 대해서는 자료 일부를 추억 삼아 가지고 나온 것이다. 또 개인 의견을 담은 자료로서 공무상 비밀이나 공공 기록물이다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항변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별건 수사 의도가 분명하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별 내용도 아니라면은 왜 그렇게 급하게 삭제를 했죠? 그러니까요. 이게 추억 삼아 가지고 나왔으면 간직을 해야 되는데 삭제를 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건데요. 뭐가 됐든 자료 삭제로 인해서 유해용 전 연구관 입장이 참 난처해졌습니다. 법조계에선 증거인멸죄로는 당장 처벌이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과 관련한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는 충분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이 법조계에서는 유 전 연구관이 구속 가능성까지 감내하면서 지키고자 했던 자료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데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은 뭔가 이상하다. 그 삭제된 자료에는 양승태 사법부 또 이제 박근혜 청와대와의 그 연결고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또 이 강제징용 사건, 정교조 관련 소송, 비선진료 김영재 원장 특허 소송 등등이 포함돼 있다는 거죠. 결국 이들 재판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낱낱이 확인돼야 한다는 건데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이 법원이 지금처럼 계속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한다면 검찰 수사는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네. 그 유해용 전 연구관이 오늘 입장을 내놓은 게 있어요? 네, 뭐 그 사무실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내가 관련 자료를 계속 가지고 있는 한 검찰이 끊임없이 압박할 것이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해서 자료를 폐기하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던 겁니다. 네, 아무튼 뭐 그런 설명을 글쎄요, 뭐 국민들이 이해할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나저나 조금 전에 들어온 또 속보 하나를 보니까요, 검찰이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그 기밀 유출 관련한 그 유해용 전 대법연구관을 내일 재소환키로 했다는 이제 그런 속보가 들어왔고요. 이번에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내일 다시 한번 이 얘기를 좀 다뤄볼게요.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문건 파기 전 법관, 판사들의 구명 이메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지 나흘째입니다.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죠. 하지만 메르스의 최대 잠복기가 14일인 만큼 안심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는 메르스 관련 속보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메르스 발생 오늘로 나흘째입니다. 우선 현재까지의 현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확진자는 61살 이모 씨입니다. 현재 서울대병원 격리병상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접촉자 현황입니다. 밀접 접촉자 어제와 마찬가지로 21명입니다. 자택 격리 중에 있는 상황이죠. 자, 지역별로 보면요. 서울 10명, 인천 7명, 경기 2명 등등입니다. 자, 그리고 일상 접촉자입니다. 어제 이 항공사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추가돼서 418명이 됐다가 우리나라를 떠난 외국인 등을 빼고 현재 408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밀접, 일상 접촉자 모두 현재까지는 추가 확진자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지난 2015년 상황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확연합니다. 당시는 첫 발생 이틀째에 추가 확진자 2명을 포함해서 3명이 또 11일째인 5월 30일까지는 모두 13명의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초기 대응 실패로 이 대형 병원에서의 2차, 3차 감염이 연달아 나왔던 거죠. 자, 당시와 비교하면 이번 메르스 크게 번질 위험 높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최대 잠복기 14일을 고려하면 안심하긴 아직 이릅니다. 2015년도와 비교해 보면은 이번에 이 메르스 환자에 대한 관리는 상당히
성공적이다. 또 매뉴얼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차분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8일부터 2주가 되는 이 14일이 되는 9월 22일경 그때까지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이 격리 대상자와 또 일상 접촉자들을 잘 관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역 시스템에 대한 우려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정부가 1:1 대응으로 건강 상황을 확인하겠다고 했던 일상 접촉자 중 30명이 현재 연락 두절 상황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확진 환자 같은 비행기를 타고 입국한 외국인들인데요. 현재 여전히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 질병관리본부는 각국 주한대사관 등의 도움을 받아서 신원 파악 중에 있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환자가 이용했던 택시가 환자를 내려준 뒤에도 승객을 25명이나 더 태웠다는 사실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들의 신원을 대부분 확인했고 모두 일상 접촉자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같은 비행기, 같은 버스, 같은 택시를 탔다고 해서 메르스에 전염될 확률은 극히 낮다는 겁니다. 신종플루 유행 당시에도 그 버스를 이용했던 그 분들이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들이 몇 차례 있었어요. 이제 그분들이 탑승했던 버스를 저희들이 다 추적을 했을 때 그 방역 당국이 그 당시에도 신종플루는 사실 감염력이 이 메르스보다 훨씬 더 그 높은 그런 질환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항 버스라든지 또 시내 버스를 이용했던 많은 사람들이 양성 판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네, 극히 낮은 확률이라도 과잉 대응이 났다는 정부 기조대로 끝까지 추적해서 완벽하게 관리해줘야겠죠.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관계 기관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메르스의 확산을 막고 신속하게 상황을 종식시키는 것이므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질병관리본부가 현장 대응과 지휘에 집중하고 정부는 적극 지원하면서 진행 사항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쯤 되면 이런 의문 한 번씩 가지실 것 같습니다. 메르스도 백신으로 예방 접종하면 안 되나? 메르스에 걸리면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거야?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메르스는 백신도 치료제도 없습니다. 예방 접종 당연히 안 되고 치료도 안 됩니다. 현재는 발열, 근육통, 호흡곤란, 설사 등 각종 메르스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대증요법이 치료의 전부입니다. 메르스 약이 나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아직 메르스가 발견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년 전인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견된 터라 연구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근본적인 이유, 바로 이 상업성 때문입니다. 우선은 이게 이제 개발하려고 하면은 개발 주체들이 상업성이 있어야 되는데 메르스는 상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투입되는 돈이 이제 수천억에서 수조 원이 투입이 되는데 상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개발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정부나 WHO 같은 데서 나서지 않으면 상당 기간 아마 개발 완료는 어려울 겁니다. 네, 그나마 미국에서 임상실험이 진행 중인 치료제 후보 물질이 있고 국내 제약업체들도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나선 상황인데요. 대부분 초기 단계여서 상용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예방이 최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저희도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환자가 부인에게 마스크를 쓰고 오라고 했다. 부인이 차를 가지고 왔음에도 택시를 타고 따로 병원을 갔다는 이야기 말이죠. 환자 스스로 이미 메르스 감염 가능성을 예상하고 행동에 나섰을 수 있다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이기적인 행동이다. 어느 정도 예상이 됐으면 입국장 검역 직원에게 이야기를 했어야 한다라는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정확한 조사가 나오기 전까지 비판은 자제하고 좀 더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최종혁 반장의 말대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이 마치 정부와 서울시의 진실게임 양상처럼 번진 모양새인데요. 이 서울시의 상황 설명에 정부가 바로 해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은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메르스 발생 나흘째 대규모 확산 사태 없을 듯.
네, 방심은 금물이지만 하여간 메르스 사태 3년 전하고는 좀 다른 양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다행히 아닐 수 없고요. 그 서울시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은 그 아까 이제 고반장이 마지막에 얘기했지만은 환자가 이제 부인에게 마스크를 쓰고 나오라고 했고 또 자기 차 대신에 이제 뭐 택시를 이용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뭐 이동을 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어제 저희가 소개했었는데 그 질병 관리 결국은 이제 자기가 메르스에 걸렸을 가능성을 환자가 알았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품게 하는 그런 대목이었잖아요. 근데 질병관리본부의 설명은 또 그게 아니라면서요. 네, 우선 지난 9일이었는데 서울시 회의 당시 상황부터 한번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아내분이 이제 공항으로 마중을 나오실 때 일단 그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오라고 환자분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아내분께서 이제 자가용을 이용해서 공항으로 오셨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병원으로 이동을 하실 때는 아내분하고 따로 본인은 리무진 택시를 또 따로 타고 이동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역학조사를 하면서 좀 노출력 같은 것을 저희 좀 확인을 좀 집요하게 했는데도 예, 끝까지 이제 조금 말씀을 안 하시고 보니. 네, 사실 뭐 이 이야기만 들으면 환자가 메르스 가능성을 느끼고 자신의 가족 아니면 걱정한 것처럼 추측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실제로 환자를 비난하는 여론도 꽤 있었죠. 그럼 질병관리본부의 설명은 뭐예요? 일단 환자가 지인인 서울 삼성병원 의사에게 미리 연락을 했다는 소식은 이미 알려진 바 있는데 이 질본 설명에 따르면요. 이 의사가 환자에게 그렇게 권유를 했다는 겁니다. 부인은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라 이렇게 권유를 했다는 건데 또 택시를 따로 탄 것도 몸이 좋지 않아서 좀 더 편하게 이동을 하기 위해 넓은 차량을 따로 부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질본 설명을 종합해 보면 환자가 사전에 메르스에 걸렸을 가능성을 알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뭐 마치 이게 들어보면 정부와 서울시 간에 약간 무슨 진실 게임 뭐 그런 양상이 좀 보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서울시도 어제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가 그 질병관리본부랑 뭔가 저기 일부러 다른 목소리를 내고 차이점을 하려고 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아시겠지만은 그 1차 조사를 저희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사된 내용 가운데에서 조금 확실하고 근거 있는 그런 내용만 간추려가지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를 한 사항이고요. 어제 그 페이스북 라이브러리에서 그 시장님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는 아직 그렇게 정돈되지 않은,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확인이 필요한 그런 어떤 그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그 편하게 회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온 그런 사항들입니다. 네, 서울시는 또 페이스북으로 중계된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는 더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 많다면서 그 내용만 가지고 환자가 뭘 감춘다는 식의 불필요한 억측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와 서울시 모두 강조한 대로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국민에게 전달하는 건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기관마다 다르게 전하는 건 좀 경계를 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네, 페이스북 생중계는 이제 안 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아까 잠깐 보셨을 텐데 서울시에서 공개했던 그 회의 영상 있잖아요. 그거는 뭐 논란이 일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생중계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좋습니다. 그리고요, 간단히만 짚어볼게요.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의 구속 여부가 곧 결정이 되는 거죠? 네, 이 의장이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그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 법원에 출석해서 노조 와해 의혹을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들어갔고요. 이 의장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으로 일하던 지난 2013년 이 자회사인 삼성전자 서비스의 노조가 설립되자 이른바 그린화 전략이라고 불린 노조 와해 공작을 보고받고 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이나 또는 내일 새벽에 결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 얘기는 저희가 내일 다시 한번 속보를 좀 다뤄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잡을게요. 문 대통령 메르스 상황 투명하게 알려야로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 쏘는 정치의 강정입니다. 지난 6일 저녁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유치원 건물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제 서울 동작구청이 유치원의 기울어진 부분을 철거했는데요. 갈 곳을 잃은 상도유치원생들은 상도초등학교 돌봄교실로 등원하라는 안내를 받았지만 등원한 원생은 1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등원은 시키지만 여전히 불안하다는 반응입니다. 그럼 유치원 무너졌는데 무섭거나 뭐 그러지는 않아요? 무서워요. 너무 속상하죠. 하루아침에 보내준 유치원도 못 보고 거부살이 하는 건데 안에 있는 학교 시설도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반차 내고 선으로 샀어요. 그럼 내일은 아이들 어떻게 또 등원 여기를 시키실 건지. 일단 방법이 없잖아요. 시켜야 되는 거니까. 이번 사고는 전형적인 인재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올 초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이수곤 서울시립대 교수가 상도 유치원의 붕괴 가능성을 지적한 의견서를 냈지만 지자체나 교육청은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상도 유치원 측은 지난 4월에 이수곤 교수의 자문 의견서를 동작관악교육지원청과 동작구청 등에 보내며 안전진단 비용 예산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또한 집중호우가 있었던 8월 말에는 유치원 벽에 균열이 생기는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해 교육지원청과 동작구청에 다시 한번 안전대책을 요구했지만 교육지원청은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구청에 요청했다는 답변만 보내왔습니다. 또한 홍철우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동작구청이 지난 4월 4일에 상도 유치원에 공문을 보내서 흙막이 가시설 등에 대한 보강 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는 내용을 전달했지만 막상 공사 감독 업무를 하는 감리사, 지정 권한을 갖는 건축주에게는 해당 문서를 보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구청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셈입니다. 오늘 민중당 서울시당은 동작구의 무사안이란 대응이 사태를 키웠다며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이창우 동작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도 현재 내사에 착수했는데 동작구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어제 긴급 안전점검대책회의를 열었는데요. 학교 주변 공사장 공동 전수조사를 서울시에 제안했습니다. 상도 유치원 사례처럼 인근에 공사가 진행돼서 학교,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사안 전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함께 공동점검팀을 구성하기로 협의하고자 합니다. 한편 상도 유치원 철거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급하게 철거를 하면 현장 조사도 힘들고 책임 규명도 어려워진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는 원인 분석이 제대로 된 게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건 나면 국가3 폴리스는 해놓고 이렇게 보면 뭐 지문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지문 증거까지. 네네.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상당히 예민한 문제까지 봐야 되는데 이제 흙을 다 덮어버리고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건물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제대로 된 원인 조사는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이들이 있었던 낮에 건물이 무너졌다면 어땠을까? 이런 만약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정말 상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동작구가 외부 추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3차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니 철저한 진상조사 기대하겠고요. 정부도 국가안전대진단이란 이름이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거가대교서 음주난동 실탄 발사 특공대 투입입니다. 오늘 새벽 거제도와 부산과 거제도를 잇는 거가대교에서 25톤 트레일러 운전기사가 도로를 점거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그는 실탄까지 쏜 경찰과 대치하다 결국 특공대의 진압으로 5시간 만에 검거됐는데요. 이 사건으로 거가대교는 한때 차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50대 운전자는 생활고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글쎄요, 일단은 원인, 범행 동기를 철저히 조사하는 게 순서겠고요. 도로 점거 난동은 다른 운전자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자, 별일 없죠? 일찍 들어가요. 하실 말씀 없죠? 없어요. 원래 할 얘기가 없네. 그러니까.